사무실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 같았다. 강태사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쉬고 기계적으로 일하며 매일 밤 지옥 같은 악몽에 시달릴 뿐이었다. 꿈속에서는 늘 그녀가 있었다.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그의 아내였고 그의 세상이었다. 적어도 그가 그렇게 착각했던 순간까지는. 이제 그녀는 없었다. 그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게 자신에게 있었다. 그의 옆에 맴돌던 옛 사랑 한유진. 그는 서연을 만난 후 유진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만이었다. 유진이 다시 나타났을 때 태산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은 서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사장님, 오후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은 태산의 비서로 5년째 일하고 있었고 서연과도 친했다. 그는 태산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냉철했던 판단력도 흐려진 것 같았다. 오늘 투자 유치건인데 사장님 컨디션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산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다. 괜찮아. 김비서 회의 시작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없이 물러났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차가웠다. 태산은 걸으면서도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냉정한 성격과 완벽하게 상쇄되는 따뜻함으로 그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도예를 전공했고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에서 행복하게 흙을 만졌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운명 같았다. 그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 중독자였지만 서연 앞에서만큼은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딱딱한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태어나는 흙덩이들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태산은 그녀가 흙을 빚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고요하고 집중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서연은 언제나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려 노력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한유진이 다시 나타났다. 유진은 태산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 아름답고 똑똑했지만 꿈을 위해 태산을 떠나 유학을 떠났던 여자. 태산은 그녀에게 깊이 상처받았고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유진은 달라져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온 그녀는 과거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다. 유진은 태산이 운영하는 태산그룹과 협업을 제안했고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서연과의 관계를 고려했지만 사업적인 이득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교묘했다. 그녀는 사업을 빌미로 태산에게 끊임없이 다가갔다.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말들을 던졌다. 태산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사랑의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는 서연에게 유진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늘 불안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태산은 유진과 저녁 식사를 했다. 단순한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은 와인을 과하게 마셨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산을 떠났던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산은 흔들렸다. 그가 잠시 유진의 손을 잡고 위로하던 장면을 서연이 목격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태산은 그녀에게 달려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렸다. 서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흙먼지가 쌓여갔고 새로운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태산은 그녀에게 수없이 사과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그저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난 오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오빠의 옆에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결국 서연은 집을 떠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작은 가방 하나와 이혼 서류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태산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삶에서 서연이 지워지는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 태산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의지에 잠들었고 깨어나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유진은 여전히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서연을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산은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미묘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연만을 되찾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산 사장입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는 시작되었고 태산은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논리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 행복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질책했다. 회의 도중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무시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서연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다. 오빠.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 사고가 났어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서연아,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산은 더 이상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의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 당장 차 준비해. 서연이가 다쳤어.
태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사고, 다쳤다는 말.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잃었던 그녀를 이제는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차 안에서 서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가 받은 마지막 서연의 문제는 주소가 찍혀 있었다. 낡은 공장 지대였다. 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은 어둡고 적막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서연아, 이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건물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갔다. 빛이 나오는 곳은 낡은 창고였다.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의 손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빠, 드디어 왔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태사는 유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은 피 묻은 파편을 보며 섬뜩하게 웃었다. 서연이가 오빠 옆에 있는 게 싫었어. 오빠는 내 거니까. 처음부터 내 거였어. 태사는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충격이 그를 마비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빠 서연이한테서 떨어져요. 이제 내가 오빠의 옆에 있을 거야. 유진의 눈은 완전히 돌아버린 듯 했다. 태사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유진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뜨여 있었지만 힘없이 감겼다. 서연아, 안 돼, 제발. 태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욕심과 방황이 서연을 이토록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유진에게 애원했다. 유진아, 제발 서연이를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 다 해줄게. 서연이만 살려줘. 유진은 냉정하게 웃었다. 오빠가 원하는 건 서연이고 내가 원하는 건 오빠야. 이젠 선택해, 오빠. 태사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그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시간을 되감아 그녀의 옆에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고 싶었다. 서연아, 제발 눈 떠. 나를 용서해줘. 내게 다시 기회를 줘. 그는 흐느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게. 회사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게. 제발 내게 돌아와 줘. 그의 눈물은 서연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서연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연의 손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태사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꿈이었다. 지독하고 현실 같은 악몽. 서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 유진의 광기 어린 미소,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가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했다. 그는 옆을 더듬었다. 차가운 이불의 감촉만이 느껴졌다. 서연은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고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회의 도중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가 다쳤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가 낡은 창고로 달려갔을 때 유진이 있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침대에서 뛰쳐나온 태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깊이 패인 다크서클.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거울 속 자신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사장님 어제 회의 끝나고 바로 퇴근하셔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태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김 비서, 나 어제 서연이한테서 전화 왔었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갔었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네, 사장님께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시고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해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강서구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 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산의 머릿속이 핑 돌았다.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유진이 그곳에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그 공장지대로 가봐야겠어. 혹시 경찰에 신고했나? 태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워낙 급하게 가셔서. 그리고 제가 감히 여쭤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는 당황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가자. 태산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서연이 그를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김 비서와 함께 공장지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다. 어젯밤의 어둠과는 달리 공장은 황량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태사는 어젯밤 그가 들어섰던 낡은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사장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태사는 발로 문을 걷어찼다. 낡은 자물쇠는 쉽게 부서졌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어젯밤 그의 눈에 보였던 핏자국은 없었다. 서연도 유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서연아, 이서연. 태사는 목이 터져라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사장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태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어젯밤의 일은 너무나 생생했다. 서연의 피유진의 섬뜩한 웃음.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았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서연의 글씨체였다. 오빠, 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사는 종이 조각을 쥐고 일어섰다. 그녀의 글씨체였다. 하지만 괜찮아요라는 말은 그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괜찮다면 왜 어젯밤 그렇게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까? 그리고 유진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는 김 비서에게 종이 조각을 보여주었다. 김 비서, 이게 서연이 글씨체야. 서연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야. 김 비서는 종이 조각을 유심히 보았다. 사장님, 혹시 누군가 사장님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셨지만 혹시 조작된 전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태사는 김 비서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조작된 전화 유진. 그래, 유진이라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녀는 그를 서연에게서 완전히 떼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연이 다쳤다는 말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유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지금 당장. 태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태산에게로 돌아왔다. 사장님, 한유진 씨는 어젯밤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해외 출국 태산의 심장이 철렁했다. 유진이 그를 이곳으로 유인하고 바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어젯밤 꿈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유진이 서연에게 해를 가했고 그가 도착했을 때 유진은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서연을 어디론가 데려갔거나 아니면 서연은 이미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그녀를 아프게 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태상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서연을 찾아.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연이를 찾아낼 거야. 김 비서는 태산의 단호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은 서연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태상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의 삶은 오직 서연을 찾는 것으로만 채워졌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서연의 작업실은 그대로였다. 흙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녀가 만들다만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태사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처음 만났던 순간 그녀의 환한 웃음,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아프게 했던 순간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의 어리석은 방황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유진의 행방을 쫓았다. 유진은 해외로 출국한 후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태사는 유진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연을 어디론가 데려갔을 것이고 그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태사는 유진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도 자신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광기는 아니었다. 대체 유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몇 주가 지나도록 서연의 소식은 없었다. 태사는 점점 더 지쳐갔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른 채 오직 서연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서연을 잃은 슬픔과 그녀를 찾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밤 태사는 서연의 작업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흙으로 뒤덮인 작업대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녀가 떠날 때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는 잠금을 해제하고 그녀의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유진과의 대화 기록이었다. 유진은 서연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대부분 태산에 대한 것이었다. 유진은 서연에게 태산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서연은 그저 잠시 그의 옆을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서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불안감을 조장했다. 태산은 분노에 휩싸였다. 유진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했을 줄이야. 그는 자신이 유진의 계략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가 서연에게 한눈을 팔았던 그 순간에도 유진은 서연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메시지 기록을 더 아래로 내리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유진은 서연에게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어젯밤 태산이 갔던 낡은 공장 지대였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강태산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 그곳에서 혼자 기다릴게. 서연은 유진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산은 그녀가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유진의 말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그녀는 태산과 유진의 관계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태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유진은 치밀했다. 그녀는 서연을 이용했고 자신마저 속였다. 그는 그녀의 사악함에 몸서리쳤다. 서연은 분명 유진에게 속아 그곳으로 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유진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때 휴대폰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서연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녀는 흙먼지가 쌓인 작업실에서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사진의 배경에는 희미하게 태산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가 서연 몰래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이었다. 태산은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슬픔을 외면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행복에 취해 그녀의 불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서연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보였다. 그리고 그 상처 옆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있었다. 태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핏자국 어젯밤 그가 창고에서 보았던 핏자국과 비슷한 색깔이었다. 그는 서둘러 서연의 작업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구석 한편에서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서연이 가장 아끼던 작품이었다. 그 파편에는 누군가 일부러 지우려 한 듯한 붉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분명 피였다. 태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서연을 공장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서연에게 해를 가했다. 그리고 태산에게 전화해 그를 그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태산이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서연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핏자국은 서연의 것이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조작했다. 그녀는 그를 서연에게서 완전히 떼어내고 서연을 없애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태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유진은 그를 이용했고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유진에게 복수하고 서연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태산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타올랐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그의 결심은 빗물처럼 굳건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유진에게서 서연을 되찾고 그녀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서연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다. 강태산의 삶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돌진했다. 이서연을 찾고 한유진에게 복수하는 것.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절박함이 불타올랐고 그 불길은 그를 잠식해갔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정보전쟁의 본부가 되었다. 벽면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유진의 행적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정보가 빼곡히 채워졌다. 김 비서는 태산의 지시에 따라 태산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사설 탐정들은 유진의 해외 출국 경로와 그 이후의 행적을 쫓았고 법률팀은 유진의 사업체를 파고들어 그녀의 불법적인 거래나 약점을 찾아냈다. 태산은 서연의 휴대폰에서 찾은 유진의 메시지 기록과 깨진 도자기 파편, 그리고 희미한 핏자국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다. 그는 유진이 서연을 해치고 그녀를 어딘가에 감췄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녀는 해외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그녀의 해외 사업체들은 모두 유령 회사 거나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로 얽혀 있었다. 태산은 그녀의 조직적인 은폐에 감탄하기보다 분노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계획해왔던 것이다. 며칠 밤낮으로 서연의 흔적을 쫓던 태산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언제나 태산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사장님 한유진 씨가 미국에 있는 한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재단입니다. 김 비서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단체지만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태산의 눈이 번뜩였다. 새로운 시작 재단 기부금 액수가 얼마나 되지? 상상 이상입니다. 사장님,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거액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한유진 씨의 개인 자산은 물론 그녀의 회사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산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이 단순히 자선 활동을 했을 리 없었다. 이 재단은 분명 그녀의 은밀한 활동을 위한 위장일 터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 또한 소름 끼치도록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서연을 없애고 태산과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 것이다. 재단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봐. 이 재단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조사해. 특히 유진이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그리고 서연이가 사라진 이후 이 재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태산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시작 재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재단은 사실상 유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었고 그녀의 은밀한 자금 세탁 및 인맥 관리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재단 내부에는 유진의 측근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과거 유진의 사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었다. 이 중에는 박 실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인물로 유진의 사생활과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태산은 박 실장이 유진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 실장 그자를 찾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낼 거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다. 박 실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지시로 숨어 지내는 듯했다. 하지만 태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 실장의 가족과 지인들을 미행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박 실장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였다. 태산은 김비서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밤은 깊었고 골목은 어두웠다. 낡은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면서 태산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뛰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산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여러 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태산은 문을 부술 생각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박 실장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다. 박 실장은 태산의 얼굴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태산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산은 박 실장의 멱살을 잡았다. 한유진, 그 여자가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말해. 서연이 어디 있어? 박 실장은 태산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다니 너무 무례하시네요. 들어오시죠. 태산은 박 실장을 노려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허름한 아파트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박 실장은 차분하게 차를 내왔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해서 태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말해. 서연이 어디 있어? 한유진이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 태산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박 실장을 몰아붙였다.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강 사장님, 저는 유진 아가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지시가 뭔데? 서연이를 해치고 어딘가에 감추는 지시였나? 태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서연 씨는 유진 아가씨의 계획이 없던 변수였습니다. 아가씨는 강 사장님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서연 씨에게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초조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를 납치하고 해친 건가? 박 실장은 눈을 감았다. 이서연 씨는 자발적으로 유진 아가씨를 따라갔습니다.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발적으로 무슨 소리야? 유진 아가씨는 서연 씨에게 강 사장님과의 관계를 끝내면 아가씨가 강 사장님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예술가로서의 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진 아가씨는 서연 씨의 순수함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용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열함이 묻어 있었다. 태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거짓말 마, 서연이는 그런 일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유진이 그곳에서 서연이를 칼로 찌르지 않았어. 핏자국이 있었단 말이야. 박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유진 아가씨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강 사장님이 보셨던 핏자국은 연극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유진 아가씨는 강 사장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서연 씨를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태산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진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유진의 계략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럼 서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괜찮은 건가? 태산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는 재단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 아가씨는 이서연 씨를 안전하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새로운 시작. 누구의 새로운 시작인데 유진 아가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 사장님과의 새로운 시작. 유진 아가씨는 이서연 씨가 완전히 사라져야 강 사장님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태사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서연을 인질로 잡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한눈팔기가 서연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 재단 어디에 서연이가 있어? 당장 말해. 태사는 박 실장의 멱살을 다시 잡았다. 박 실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는 유진 아가씨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태사는 박 실장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유진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유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은 박 실장의 약점을 쥐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박 실장, 내가 서연이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한유진의 모든 죄를 밝혀낼 거야. 그때 당신도 무사할 것 같아 태사는 박 실장을 위협했다. 유진이가 당신을 버릴 때 당신은 갈 곳이 없을 거야. 나에게 협조하면 당신의 죄는 감면될 수도 있어. 박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이서연 씨는 재단의 비밀 시설에 있습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유진 아가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태사는 재촉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태사는 박 실장의 어깨를 놓았다. 그는 박 실장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서연은 재단의 비밀 시설에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김 비서는 박 실장을 데리고 나갔다. 태사는 박 실장이 유진에게서 벗어나 태산에게 협조하도록 설득할 계획이었다. 박 실장은 유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태사는 서연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의 슬픈 표정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를 되찾아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는 밤새도록 새로운 시작 재단의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재단의 자금 흐름, 주요 인사들의 관계, 그리고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까지. 그 중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외곽의 외딴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보안이 철저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었다. 그곳들 중 하나가 서연이 갇혀있는 비밀 시설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사는 재단의 모든 비밀 시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오직 서연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였다. 며칠 후 태사는 한 건물을 찾아냈다. 외곽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요양원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다. 이곳이라면 유진이 서연을 감추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요양원 주변을 며칠 동안 잠복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드나드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재단 관계자들이었다. 그는 경비 시스템을 뚫고 내부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 비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다. 자신이 서연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직접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결전의 날 태사는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 담을 넘었다. 그의 몸은 날렵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을 되살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연을 향한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요양원 내부로 침투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태사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문이 굳게 닫힌 방이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서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어머, 오빠. 드디어 왔네요. 유진은 섬뜩하게 웃었다. 서연이가 오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태사는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아, 당장 서연이에게서 떨어져. 유진은 서연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뒷걸음질 쳤다. 오빠, 이렇게까지 날 찾아와 주다니. 감동이에요. 태사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서연은 태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어떻게? 그때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서연은 이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은 나와 오빠뿐이야.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태사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유진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나를 미치게 하지 마. 유진은 칼을 들어 서연에게 겨눴다. 오빠가 날 선택하지 않으면 서연이도 죽을 거야. 태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서연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연을 살리려면 유진의 말을 따라야 했다. 좋아, 유진아. 내가 너를 선택할게. 서연이를 놓아줘. 서연이만 살려줘. 태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오직 서연의 생명만을 원했다. 유진은 섬뜩하게 웃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 줄 몰랐네. 그녀는 칼을 내렸다. 좋아, 오빠. 약속 지켜. 태사는 서연을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오빠,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지. 서연이는 재단의 프로그램을 거쳐야 해. 그래야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어. 태사는 유진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프로그램. 유진은 서연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유진아, 내가 너를 믿었던 게 후회된다. 너는 정말 괴물이야. 유진은 냉정하게 웃었다. 괴물 오빠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오빠는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서연은 기억에서 지워질 거야. 강태사는 유진의 말에 얼어붙었다. 기억에서 지워질 거야. 그 섬뜩한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유진은 서연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가? 그의 손에 안겨있는 서연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고 유진의 눈을 노려보았다. 유진아, 너는 정말 미쳤어. 서연이에게 손대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돌려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서연이만 놓아줘. 태사는 애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었다. 유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오빠가 나를 선택하겠다고 했잖아. 약속을 지켜야지. 이서연은 이제 필요 없어. 그녀는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에게 손짓했다. 남자들은 태산에게 다가와 서연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태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서연을 놓지 않으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격투가 벌어졌고 태산은 남자들을 상대로 홀로 맞섰다.
그는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고 과거 특수부대 훈련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발길질은 날카로웠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태산의 저항에 당황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한 남자가 태산의 뒤에서 그의 목을 졸랐고 다른 남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산은 서연을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오빠 서연은 절규했다. 태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들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때 유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오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곧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이서연도 그리고 아픈 기억들도. 유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주사기를 태산의 목에 꽂았다. 태산은 몸부림쳤지만 약물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풀렸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 그는 서연의 절규하는 얼굴을 보았다. 세호연아, 미안해. 태산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서연의 슬픈 얼굴과 유진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침실에 누워 있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가구들. 자신의 침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그와 유진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름다웠고 그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 여자가 누구였지? 그의 아내인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산에게 다가왔다. 오빠 드디어 깼네요. 괜찮아요.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던데. 유진은 다정하게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태산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왠지 모르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당신은 누구시죠?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오빠,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네요. 제가 유진이에요. 한유진. 오빠의 아내잖아요. 아내. 그녀의 말에 태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낯설까? 그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저는 누구죠? 태산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태산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강태산이에요. 태산그룹의 사장님이고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잠깐 잃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교통사고 기억상실증 태산은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태산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오빠. 제가 오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유진은 태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태산은 성공한 CEO였고 유진은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했다. 특히 그는
도자기에 대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길을 가다 도의 공방을 보면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았고 도자기가 전시된 박물관에서는 알 수 없는 향수에 젖었다. 그는 자신에게 도예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유진은 그가 도예에 관심을 보이자 오빠는 어릴 적부터 예술을 좋아했어요. 특히 도자기를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유진은 태산을 회사로 복귀시켰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능숙함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사업 수완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보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김비서는 태산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태산은 김비서를 보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김비서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늘 태산을 걱정하는 듯했고 때로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산은 회사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책꽂이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수첩 안에는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스케치들이었다. 그리고 그 스케치 옆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 태산은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저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그때 유진이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태산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건 오래된 수첩이에요.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 남아 있었네요. 유진은 서둘러 수첩을 태산의 손에서 빼앗으려 했다. 태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수첩을 꽉 쥐었다. 이서연이 누구야? 이 스케치들은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애써 미소 지었다. 아, 서연이는 오빠의 옛 동료였어요. 오빠가 교통사고 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오빠가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태산은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옛 동료라고 하기에는 수첩 속 스케치들이 너무나 애틋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 이건 동료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선 자꾸 이 이름이 맴돌아. 이서연. 이서연. 태산은 소리쳤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빠의 아내이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서연이 같은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태산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직감은 유진이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속에 서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유진이 그 기억을 지우려 한다는 것도. 그는 김비서를 은밀히 불렀다. 김비서, 내게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리고 내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줘. 의사 선생님 말고 다른 정보원에게서.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김비서는 태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사장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사장님의 아내였습니다. 태산은 김비서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아내 서연이 자신의 아내였다고. 그럼 유진은?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럼 유진이는? 태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비서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한유진 씨는 사장님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서연 씨를 만나고 결혼하자 한유진 씨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다시 돌아와 사장님 회사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왜 기억을 잃었지? 태사는 절규하듯 물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김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유진 씨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사장님께 진실을 말하면 이서연 씨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한유진 씨의 비밀 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한유진 씨가 주사한 약물 때문에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태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유진이 그를 속였다. 서연을 감금하고 그의 기억을 지웠다. 그는 자신이 유진의 잔인한 계략에 완전히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서연이는 어디에 있어?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해. 태사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한유진 씨는 지금 서연 씨를 재단의 해외 집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흔적을 지우려고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사는 김비서에게 유진의 해외 지부 정보를 요구했다. 김비서는 태산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보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태산은 서연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유진의 잔인한 계획을 막고 서연을 구출해낼 것이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자 서연을 향한 사랑과 죄책감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녀를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그날 밤 태사는 유진 몰래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태사는 유진의 해외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의 머릿속은 서연을 향한 걱정과 유진에 대한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던 지난 시간 동안 유진이 꾸며낸 거짓된 삶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서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하자마자 태사는 곧바로 김비서가 알려준 유진의 해외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해변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삼엄한 경비는 이곳이 평범한 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이 서연을 가둬놓은 비밀 시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태사는 저택 주변을 맴돌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경비 인력의 배치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 통로까지. 그는 서연을 구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밤이 되자 태사는 그림자처럼 저택 안으로 침투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특수부대 훈련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숨어있는 경비들을 제압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저택 내부는 어두웠고 고요했다. 태사는 서연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각 방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그는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태사는 비밀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통로 끝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다. 서연이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정신과 의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몇몇 간호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주사기를 들고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아, 태산은 소리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산에게로 향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황한 듯 얼어붙었고 서연은 태산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오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산을 불렀다. 태산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때 유진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경비들은 다 뭐 하는 거야? 태산은 유진을 노려보았다. 유진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더 이상 서연이에게 손대지 마.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유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죄, 오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는 오빠를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이서연만 없으면 오빠는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없어져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태산은 유진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을 묶고 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산은 그들을 힘껏 밀쳐냈다. 그는 서연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려 했다. 그때 유진이 소리쳤다. 당장 저 남자를 막아 서연이에게 약물을 주사해. 지금 당장.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시 주사기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태산은 서연을 보호하려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들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산은 그들을 상대로 홀로 싸웠지만 약물을 주사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강했다. 결국 한 간호사가 태산의 팔을 붙잡는 사이 다른 간호사가 서연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약물이 그녀의 몸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연아, 안 돼. 태산은 절규했다. 그는 간호사를 밀쳐내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의 눈빛이 흐려지고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했다. 태산은 서연을 안고 울부짖었다. 유진아, 네가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유진은 비웃었다. 오빠, 이제 곧 이서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오빠와의 추억도 아픈 기억들도 모두 지워질 거야. 이제 그녀는 깨끗한 백지 상태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오빠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얽매일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태산은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다. 너는 나를 너무나 잘못 봤어, 한유진. 나는 서연이를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기억이 지워진다 해도 나는 그녀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유진은 태산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아직도 이서연에게 미련이 남아있구나. 정말 실망이야. 하지만 괜찮아. 곧 오빠도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사기를 꺼냈다. 그녀는 태산에게 다가왔다. 태산은 서연을 안고 유진의 주사기를 피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벗어나 서연을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는 태산에게 달려왔다. 유진은 김 비서와 경찰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 비서, 네가 어떻게... 김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씨,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사장님과 이서연 씨를 상대로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십시오. 경찰들이 유진과 의사 간호사들을 체포했다. 유진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오빠, 내가 이서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빠는 결국 날 선택하게 될 거야. 오빠는 내 거니까. 태사는 유진의 절규를 무시하고 서연을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이 모든 기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그녀를 구출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태사는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토록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그녀가 강한 진정제와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태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태산은 서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유진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유진의 해외 지분은 물론 새로운 시작 재단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인신매매까지 밝혀졌다. 유진은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박 실장 역시 유진에게 협조한 죄로 처벌받았지만 태산에게 협조한 덕분에 형량은 줄어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태산은 매일 밤 그녀의 곁에서 기도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그가 그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기회를 주기를 바랐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태사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서서히 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태사는 감격에 겨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오빠, 미안해요. 태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기억을 잃지 않았다.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과의 태사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아니야, 서연아.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태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태사는 서연을 꽉 안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는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에게 행복을 줄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은 혼란스러웠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태사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김 비서에게 위임하고 오직 서연의 회복에만 전념했다. 그는 매일 서연에게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요리했던 시간, 그녀가 흙을 빚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함께 꾸었던 미래의 꿈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연의 눈빛은 종종 흔들렸고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잠시 잠이 들었다. 태사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방황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때 김 비서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누구시죠? 태사는 경계심을 담아 물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강태산 사장님. 저는 이서연 씨의 친언니 이수진입니다. 태사는 깜짝 놀랐다. 서연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서연은 고아였고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결혼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서연이에게 언니가 있었군요. 태사는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다. 이수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네, 저는 서연이의 친언니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서연이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고 저는 그런 서연이를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아원을 떠난 후 서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태사는 이수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 가족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서연이가 이렇게 된 것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수진은 애원했다. 태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이 서연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친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서연에게 중요한 존재일 수 있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서연은 잠시 눈을 떴지만 이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수진은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연아, 기억나? 어릴 때 언니랑 같이 흙 만지면서 놀았잖아. 언니가 예쁜 도자기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수진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자기, 언니, 태사는 이수진의 말에 놀랐다. 서연이 도자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수진 때문이었을까? 그날 이후 이수진은 매일 서연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서연에게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이수진의 말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해졌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 횟수도 늘어났다. 이수진은 서연에게 유진이 주사한 약물이 그녀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사는 이수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기억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수진에게 유진의 모든 만행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수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며칠 후 서연은 병실을 떠나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흙을 만지고 싶어 했다. 태사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지원했다. 작업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들이 준비되었다. 서연은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어딘가 불안정했지만 흙을 만지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빛났다. 그녀는 흙을 빚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예술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태사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흙을 빚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은 흙덩이를 만지작거리더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언젠가 함께 도자기를 만들자고 했죠.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아. 그랬지. 우리 함께 만들어야지.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흙을 태산에게 내밀었다. 오빠도 같이 만들어요. 태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서연과 함께 흙을 빚기 시작했다.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태사는 매일 서연과 함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녀를 잃었던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고백했다. 서연은 태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다. 그녀는 태산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힘들게 했죠.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의심하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태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태사는 서연을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었다. 그녀의 용서를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편 한유진의 재판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범죄는 충격적이었고 그녀의 관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법정에서도 태산을 향한 집착을 드러내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태산이 서연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산과 김비서 그리고 박 실장의 증언과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유진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유진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수진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는 서연이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태사는 이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와 서연은 다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흙을 빚고 작품을 만들며 행복을 찾아갔다. 그녀의 작품은 이전보다 더 깊은 감동과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태사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작품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서연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다시 사랑받는 예술가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태사는 서연의 작업실에서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 태사는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오빠, 뭘 그렇게 봐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태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서연이가 다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서연은 태산에게 기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오빠. 태산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산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빠, 저에게 다시 청혼해 줄래요? 태산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아픔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태사는 서연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몇 달 후 태산과 서연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대저택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야외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그들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서연의 언니 이수진과 김비서, 그리고 서연의 오랜 친구들이 전부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음을 증명하듯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태사는 서연에게 직접 흙으로 빚은 반지를 건넸다. 서툰 모양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아들였다. 오빠, 고마워요. 그들의 재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태사는 서연에게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그녀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었다. 서연 또한 태산을 향한 믿음을 되찾았고 그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태산은 태산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는 김비서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서연의 작업실 옆에 작은 도에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흙을 만졌다. 비록 그의 솜씨는 서툴렀지만 서연은 그의 어설픈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흙처럼 유연하고 강인해졌다. 서연의 도예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작품에 담아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도자기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특히 그녀가 만든 작품 중 상처와 치유라는 이름의 도자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깨진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여 하나의 온전한 형태로 만든 작품은 그녀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한유진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광기는 여전했고 태산과 서연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를 온 이수진에게 이서연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강태산은 내 것이었어야 해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버린 상태였다. 박 실장은 유진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고 그 덕분에 그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그는 출소 후 태산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태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다. 박 실장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김비서는 태산그룹의 새로운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태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태산그룹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다. 김비서는 태산에게 늘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태산은 서연의 작업실에서 그녀와 함께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서연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평화로움으로 빛났다. 태산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빠 있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너무 약해서 오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의 성공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태산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내게 단 한 번도 짐이 된 적 없어. 오히려 내게 가장 큰 힘이었고 빛이었어. 내가 너를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서연은 태산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오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는 거라는 걸. 태산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서연아.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야.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서연의 작품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태산은 서연의 성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들의 집에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말이면 태산과 서연은 서연의 언니 이수진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수진은 서연이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태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태산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의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연의 얼굴을 보며 감사했고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